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개미들 기회가 왔는데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계획대로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걱정 마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 아래쪽 숫자 보세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자, 20입니다. 자, 20.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 여러분, 어저께 뭐였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어저께 빨간색으로 펼쳤죠? 자, 18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18에서 오늘 22포인트 올랐는데, 어제 여러분들, 정말 주가도 떨어지고 분위기 다운돼서 여러분들에게 분노의 표출 한번 세게 발음 한번 하라 그랬죠. 18 이 숫자를 한번. 그래서 그랬더니 소리 지르니까 오늘 2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소리 지른 게 우리가 욕설을 한 게 깜짝 놀랐나 봐요. 자, 아무튼 이 20인데 여전히 근데 extreme fear입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예요. 아직도 극도의 공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공포 아니면 뉴트럴, 중립 구간에 트럼프가 들었어도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죠. 익스트림 피어 상태로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배하는 건요. 이모션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는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뭔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는 뭔가, 어떤 데이터나 뭐 어떤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오히려 시장은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공포로 빠지는 건요, 그게 바로 이모션, 이 심리 상태, 감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엄청난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올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내달리잖아요. 뭐 옛날 어릴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무덤 걸어가다 갑자기 무덤 뒤쪽에서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고양이가 막 지나가는데도 바사삭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막 내달리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앞도 안 쳐다보고 눈 감고 막 달리기도 하다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포에 질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내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뱅크런 아시죠? 은행. 뱅크런이 왜 일어납니까? 뱅크런이 여러분 사람들이 공포심 상태가 오게 되면요, 갑자기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돈이 이거 다 사라지겠는데? 그 은행에서 빨리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그냥 돈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클릭하다 보면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야. 은행이 삽시간에 그만한 현금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막 빠져나가니까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못 갚으니까요. 은행도요. 자, 그런 식으로 공포에 빠져든다. 그리고 이게 극도의 익스트림 피어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투자할 때 막 던지는 거예요. 주식에 있는 걸 막 빼버리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얘기를 할지 뭐 그다음에 다른 주식 팔란티어 할지 다 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 엔비디아 잠깐 뭐 보겠지만, 자, 아무튼 이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는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돼요. 막 공포에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고 더 빨리 무너지죠. 요즘은 기계가 막 거래를 하잖아요. 기계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 AI들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이 무너지면 막 와르르 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팔아버리니까 시장도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를 때는 또 어때요? 반대로. 오를 때는요, 무섭게 또 올라버립니다. 공매도들이 이거 쇼 커버링 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는 것도요, 어느 시점이 딱 오면은 막 기계들이 막 기계적으로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포 분위기는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때라도요,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질 때가 오는 것처럼 항상 그런 때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멘탈 버티기 힘드니까 조심하라 그랬죠. 자, 아무튼 Fear and Greed Index 여전히 공포 상태다. 이것이 조금씩 해결되면요, 또 금방 올라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금세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틀란타 연준의 GDP 전망. 그러니까 지금 여러 데이터들을 보니까, 미국의 GDP가 아마도 1분기 때 네거티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최근 주가 흐름에 영향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한 2%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란색으로 하얀 보시면 GDP가 on pace to shrink by 1.5% for the first quarter라고 합니다. 이번 1분기 때 1.5%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2%대에서 1.5%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1% 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 1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정확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It does coincide with some other indicator showing a growth slowdow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왜 신뢰를 얻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다른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지표들과 뭔가 이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연준이 이제 포커스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포커스가 항상 두 가지잖아요. 경제 성장이 약해지냐, 경제가 침체로 가냐, 이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가잖아요. 결국 경제 성장을 잡아줘야 되고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최근까지는 물가에 집중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한 3%대에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너무 안 내려가죠.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경기가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이거는 식어갈 수도 있다. 경기가 갑자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 침체를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경기 불황 쪽으로 빠져가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디플레이션 안 빠지게끔 적절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아틀란타 연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이제 1.5 뚝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한 번 더 그다음에 또 떨어진다 이러면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오히려 이걸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시그널을 읽고 있냐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그런 것과 어울려서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특히 관세까지 때렸잖아요. 이 관세라는 게 지금 뭐 트럼프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거든요.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물가는 올라가요. 근데 경기는 침체로 가요.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면 디플레 아니면은 뭐 인플레면 인플레 이래 가야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뭐 딱 끼어 있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러나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삽시간에 분위기가 전파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 이게 트럼프의 관세가 막 무차별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제 막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관세, 중국의 additional 10%, 추가적인 10%를 중국에 때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10% 관세가요, 3월 4일부터 작동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 여기 28일이니까, 3월 1, 2, 3, 4,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4일 후면 이제 이게 시계가 틱톡 하듯이 딱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진핑 같은 경우는요. 이거 참을 수가 없잖아요. 야, 또 우리에게 관세 때려? 그러면 준비된 카드를 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f the US insists is on way.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 것만 주장한다면 China will take all necessary countermeasure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필수적인 그런 필연적인 그런 이 카운터 매저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시장도 계속 출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안 올 줄 알았더니 유예하고 나서 다시 왔잖아요.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관세에 또 보복 관세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세 정책이 지금 뭐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주가도 막 갑자기 무너지는데 이게 이제 그 양쪽 다 보복 관세 무역 전쟁이면요.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어려워지고 미국대로 또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또 이 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도 어차피 안 되는데 더 지금 부담 가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보복에 보복을 계속 부르다 보면 이 경제 자체가 야, 이거 지금 회복도 못 하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더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관세하는 게요, 지금 당장 뭔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트럼프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법인세 인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가지고요. 중국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더 이렇게 서로 맞대응, 맞불 작전 펼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과 관세 싸움 때문에 이거 일부러 트럼프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트럼프는요, 다 계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그 부동산 한 사람에 사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다고 이름 보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반응하면요, 속을 웃고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야. 미국이 버티거든요. 근데 관세가 뛰어오르면 기업들이 못 살겠다고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제조업들을 다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인도로 가건 미국으로 오건. 근데 미국에는 지금 이중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중국에 관세가 더 붙었어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요, 보호관세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속품 이런 거, 부품 같은 경우요. 그러면 거기에 또 관세가 붙고, 미국이 또 관세 때렸으니까 10%, 10%, 20%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격이요. 얼마나 기업 운영하는데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법인세까지 인하해준다. 10% 인하해준다. 이래 되면 총 30%가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굳이 중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략들은요, 결국 제조업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서도 대놓고 유럽 그 위원회 모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지금 니네 여기 관세도 두들겨 맞지. 미국의 법인세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나라가 미국이다. 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미국 오라는 거, Welcome to America 이렇게 합니다. 미국으로 와라 그랬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이 이렇게 더 거칠게 반응하면 사실 트럼프 심정은요, 미국 물가만 괜찮다 그러면 20%더 때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60%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 현재 인플레가 지금 이 금리 좀 내려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인플레가 또 오를까봐 이렇게 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10%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 상황이었다면요, 아마 더 올렸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60% 때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니네들 미국 와서 이제 공장 지어라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굉장히 유리하고 중국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 지금 순간에는요, 굉장히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 테슬라 사이버캡이 이제 로보택시로 나오게 되고, 또 여기서 좀 확장되어져서 더 저렴한 차, 어포러블 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제 그 로보택시랄지 앞으로 테슬라가 저렴한 차를 내놓을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사이버캡 이랑 저렴한 차의 앞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중간에 단가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비용 절감이 아주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이버캡이
이 겉모습이 금 색깔이잖아요. 골드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블랙 있죠. 검정색. The black part is the frame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이 바디 우리 그 찍어내듯이 그냥 한 세트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검정색인데 그게 이제 프레임인데 그 위에 the gold 패널을 입힌 거죠. 스킨으로. 이게 이제 그 탄소 이 우리가 섬유로서 여기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컬러를 인젝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를 그 인젝션에 주사기로 집어넣듯이 딱 집어넣어서 뽑아내 버리니까 결국 뭐냐면 자동차의 그 도장 샵이죠. 그러니까 그 페인트 샵이 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 만들고 조립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색깔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 도장 소위 말해서 그 소위 말해 페인트 있죠. 큰 잉크물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이제 페인트를 입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드라이 시키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인트 샵 자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커스트나 시간 이런 게 다 걸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에너지 자체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심플하면서 단순하고 그리고 탄소 섬유를 딱 쓰게 되니까 결국은 그냥 색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찍어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주 쉽게 찍어내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언박스드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박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통적인 제조 방법보다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찍어내고 한꺼번에 몇 대씩 찍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많이 찍어내고 또 빠르게 찍어내고 비용도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내는 것도 편하죠. 언박스 프로세스죠. 도장 쪽까지 뺐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뭐 3만 불로 갈게 진짜 말 그대로 2만 불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 자세하게 분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요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검정색 파트가 바디인데 나머지 그냥 골드 패널로 입혔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질적으로는 타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 그랬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인도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도에 테슬라가 진출하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먼저 쇼룸이랄지 또 샵을 만들어가지고, 이 테슬라 차를 파는, 이제 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자, 모든 것이 불가능했는데, 왼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모디 총리가, 워싱턴을 하는 와중에 머스크를 먼저 만났죠. 그래서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디 총리는요, 테슬라가 자기 나라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머스크 가족들 있죠. 머스크의 그 아들, 딸, X하고 보십시오. 아래쪽 사진에 보세요. 아들하고 딸이 모디 총리 앞에서 선물도 주고 막 꽃다발 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롱 부리면서 아주 재미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게요. 자,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모디 총리도 선물을 준 거죠. 모디 총리가 이제 정부랑 협의해서 이 머스크 트럼프에게 우리가 이 정도 혜택을 해줘야 이 중국처럼 전기차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얘기를 했겠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를 향한 머스크의 전략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 the third largest car market인데 그럼 연간 얼마가 팔리냐? 인도 안에서 410만 대가 팔린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적죠? 예상보다. 인도의 인구가 얼마인데, 야, 410만 대? 근데 이게 세계에서 third biggest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누구냐?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보다 지금 인도가 훨씬 적어요. Much smaller than China, 21.5 million입니다. 2150만 대입니다. 중국은요, 연간 2천만 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인도가 인구는 더 많은데 5배나 차이 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가 중국에 비하면 와 정말 작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큼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 미국 보세요. 미국이 1550만 대입니다.
지금 이미 중국이 인구수로 쪽수로 벌써 미국은 벌써 뛰어넘었고요. 자동차. 미국이 1,550만 대인데 중국 시장이 2,150만 대. 그러니까 중국이 가끔씩 큰 소리 칠 만하죠. 이제 시장은 우리가 더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중국이 2,150만 대나 연간 팔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 중국 현지 업체들이 얼마나 저렴한 차를 막 공략하겠어요. 막 싼 거 그냥 막 찍어내죠. 10,000불짜리도 있으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전기차. 사실 기름값 비싸니까 중국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10,000불이면은 한번 세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이 장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일단 인도가 아직도 이제 410만 대라고 하는 건요. 중국이 2,150만 대다. 앞으로 여기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인도 시장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410만 대다.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 들어가서 이게 세계 3위권인데 앞으로 인도가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1,000만 대 연간 혹은 1,500만 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구만 놓고 봤을 때. 예. 경제력이 따라와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도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초록색 하나 보면요. 인도 so special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가 특별한데 왜 특별하냐면요. huge market for two and third wheelers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퀴 있죠. 이게 이제 바퀴가 2개짜리 혹은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2개짜리는요, 우리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건데, 실제로 그 베트남 가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보통 이런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좋거든요. 근데 인구는 많아서 막 이 교통이, 트래픽이 완전 그 복잡할 때는 이 사실 모터바이크 막 오토바이만큼 빠져나가기가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 소위 말해서 이 대중교통이랄지 트랜스포테이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발달 안 됐어요. 이 전체 소위 그 인프라죠. 인프라가 발달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오토바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 그렇고 그리고 쓰리휠러 세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발도 있는 거예요. 사실 세발은 제 어릴 때 기억에 미국에서는 본 적이 없고 거의 어릴 때 그 뭐죠? 화장실 퍼는 차 있죠? 그 차가 뭐 세발이었거든. 제가 기억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인도가 아직도 이렇게 후진국이다 보니까 이래요. 자, 그래서 two and three wheeler인데, 자, 근데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인도의 지금 이제 오토바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배적 엄청 큰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은 아직도 이 발전을 못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발전할 여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는 또 이것도 오염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리고 막 교통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가 지금 이제 여기서 저렴한 게 들어가겠죠. 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차 지금 통계를 보면요. EV penetration, 즉 전기차 침투율이 2.5% 정도로 정말 낮아요. 지금 뭐 410만 대 중에 2.5%밖에 안 되니까. 이 작년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전혀 발전하지 않은 게 23년도가 2.3%였어요. 근데 거기서 0.2%가 좀 오른 거예요. 다른 나라는 더 빨리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안 늘어나요. 자,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인도가 계속 테슬라 제발 와줘 했던 거예요. 왜냐? 테슬라가 오면은 매기효과처럼 테슬라가 뭐 세계 최고니까 중국처럼 전기차가 발전할 거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도 환경오염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결국 완화시키고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 기름 소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전기차 발전이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와주면 확실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 총리가 이 테슬라에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에요. 전기차 침투율도 미미해요. 근데 테슬라가 가서 이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차가 지배하는 걸 절대 꼴도 못 보겠죠.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가 들어오면 인도가 테슬라를 따라해서 자기네 차량을 발전시키려고 하겠죠. 중국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는요. 중국처럼 저렇게 전기차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를 계속 들어와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조건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디 총리가 다 풀어준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아래쪽에. 뭐냐면요.
어,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이 관세가 100% 원래 있었는데 이걸 15%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5%니까 충분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수입했을 때 15%를 부과하고 그리고 8,000대 연간 8,000대로 제한시켰다고 합니다. 파는 거를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괜찮으면 테스트해가지고 괜찮으면 인도에다가 공장을 짓는 걸로 그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맨드 자체가요 체크해 보겠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 뭐냐면요. 인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그러면 어떤 차를 내보낼까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지만 인도 시장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커요. 뭐 410만 되면 세계 세 번째로 커요. 근데 지금 시장이 200, 이게 2 and 3 웨일러니까 지금 두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격대가 저렴하잖아요. 왜 인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냐? 베트남처럼 그게 가격이 그래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뭐 700만 원이건 800만 원 혹은 뭐 중고로 사면 3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살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대가 너무 갭이 크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출 만한 적어도 뭐 15,000불, 2만 불대로 저렴하게만 만들어준다면 수요는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적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이버 캡이 적당한 거라고요. 그 인도 시장에서는 사이버 캡을 저렴하게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해서 인도에 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캡을 여기서 생산해서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렴한 차를. 그러니까 인도는 아마 저렴한 차가 인기가 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도는 중국처럼 경쟁사가 없잖아요. 많이. 중국 애들이 막 들어와서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커트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은요, 테슬라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 나가서요. 새로운 또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 줬습니다. 그 로건 쇼에 나가 가지고요. 로건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번에 이제 굉장히 다 가깝게 지내면서 좋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머스크가 이번 로건 쇼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지에 막 집중하고 있고 어저께 그저께 이 트럼프 내각에 다 내각 첫 미팅에서 뭐 거의 머스크가 다 이끌고 갔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막 설명하고 이 도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줄였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꺼덕꺼덕하고 트럼프가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면서 반대하려면 나가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쳤어요. 그만큼 다들 머스크가 발표하고 하는데 뭐 농담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완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회사들 여러 개를 거느려보면서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그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정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X를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왜 머스크가 도지와 정부에 더 깊이 연루해서 지금 일하고 있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reason why I'm putting so much effort into this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도지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I think it is a very dire situation. It's not optional. 지금 이 우리 미국 경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의 재정, 특히 정부의 재정 상황이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도 계속 보고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구나. It's not optional.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America is going bankrupt라는 거야. 이거 손대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That just can't happen.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미국이 파산하면 기업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파산하면요, 다 같이 도매급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왜 머스크가 볼 때는요, 이건 going bankrupt, 파산을 한다는 거야. 그 왜 그래? 이게 재정 적자거든요. 여러분, 재정 적자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정 적자가요, 지금 그 돈에 그 빌린 돈에 이자만 1조 달러씩 나간다고요. 그 국방비가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옛날에 관료들이랄지 정치인들은요 그냥 돈을 물쓰듯이 쓰거든요. 왜냐 뭐 전체 나라 살림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돈을 물쓰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기업인들이 볼 때는 이건 거의 미친 짓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이 비용이 재정 적자가 완전 이거는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 계속 쌓이다 보면요. 지금 뭐 이 채권 발행도 한계가 있지.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매년 뭐예요? 이 리밋을 올리자 뭐 매번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늘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한번 삐끗하면요. 나라 파산 가는 거죠. 옛날 2008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이걸 다 아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내각은요. 거의 다 기업인 출신들이잖아요. 기업인들이 볼 때는요. 나라 살림 이렇게 형편없이 한다? 이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인들은 그 회사를 이 생존 경쟁에서 살려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이 플러스를 바꾸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이거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이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그냥 그런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랄지 머스크까지 다 해서 머스크는 뭐 트럼프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 재정을 본인이 정상적으로 돌려놔야겠다. 계속해서 지금 이 밑빠진 독 물붓기인 것을 바꿔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결국 지금 어저께도 내각에서 박수도 받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지금 재정적 이 소위 말해서 비용 자체를요. 굉장히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자체를 정말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남짓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젤렌스키하고 푸틴 러시아 전쟁 뭐 그만두게 하는데 오늘 젤렌스키 와가지고 정말 안 좋았잖아요, 둘이. 완전히 뭐 소위 말해서 둘이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뭔가 해결도 못 보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미국이 더 이상 지원 못 하겠다 그랬어요. 야,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여기 손 떼면 너 어떡할 건데? 이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막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못 해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도장 찍고 뭐 이 예를 들면은 뭐 이 무슨 뭐 여러분들이 제네바 협약이다 무슨 협약이다 해서 국가 간에 맺어요 뭐 오래전에. 근데 그걸 지키죠 가능하면.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때는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이 옛날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사인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핵을 없애면 핵무기를 다 제거하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런 협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다고요. 러시아가 침공해버리죠.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안전을 협약하자고 그랬는데 또다시 침공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근데 그런 계약들이 언제 파기가 되는 줄 아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 각자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지키기가 쉬울까요?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당장 뱅크 파산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겠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요? 국가 정부의 직원들도 자르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다 자기 미국 시민권자들도 자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도와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소국의 저 슬픔도 너무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에 대한. 근데 미국을 들여다보면요. 미국이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손 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무튼 머스크가요 비용을 계속 많이 줄여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잖아요. 국가를 정부도 효율적으로 딱 만들면요 그때는 모두가 박수 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개월 뒤, 1년 뒤를 보세요. 머스크가 얻게 될 그 보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 안 하면 좋겠지만 머스크가 뛰어들었잖아요. 이왕 뛰어든 건요 박수 쳐주고 잘하는지 지켜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큰 보상이 따라올 수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스였습니다.